다음은 노거수 수목진료 및 생육환경 개선 사례입니다. 네, 청솔나무병원의 김성환 원장님이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보호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옆에 전부 다 도로네요. 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전부 다 석죽같이 전부 다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에 있어서는 뿌리 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양 개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시를 해주고 또 고사지 제거 전부 다 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전후인데요. 개선 작업을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전정, 나쁜 전정, 이상한 전정. 네, 이거는 히말라야시다. 그러니까 개입갈나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개입갈나무 같은 경우에 전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고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갈나무 같은 경우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영호나무병원의 송영주 원장님이신데요. 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나무에 자마가 어디에 있는지 자마가 잘 나올 수 있는 시기에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아가 잘 나올 수 있는, 자마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 또는 그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잘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우리가 나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거수 수세회복 관리 사례인데 호림나무병원의 문희종 원장님. 네. 자, 여기는 이제 호두나무, 네, 천연기념물입니다. 이 호두나무가 있는데 기본적인 호두나무의 뿌리 특성이고요.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도복이 될 위험도 있고 또 생육 개선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나무 이렇게 피쿠스를 해보니까 속이 대부분 비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탄저병이라든지 갈색날개 매미충 같은 병해충도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육 개선은 여기 주변으로 전부 다 이제 에어스페이드라는 것으로서 이제 토양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숨틀을 처리해주고 밝은 처리제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외과 수술을 한 결과 2014년도에 이랬던 모양이 2024년도에 이러한 모양으로 변했다 해서 이렇게 숨틀이라든지 우리가 뿌리 치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외과 수술 또는 지속적인 병해충 방제 관련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이러한 나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관리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반석길 시무나무 진단 시공 사례 발표. 네, 탑나무병원에 계신 분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에 있는 시무나무인데요. 네, 이 나무 같은 경우에 1차하고 2차하고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잎의 크기라든지 수고라든지 수간폭이라든지 지하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고사지 정리를 해주고요. 콘크리트가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제거해주고 숨틀을 설치해주고 아까 이제 많은 곳에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외과 수술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연면시비, 수간주사 이렇게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시설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칠곡중학교 신축 현장 반송치료 사례 어울림 조경 박봉영 큰솔 조경나무병원 한지수 원장님이 이제 준비를 해주신 건데요. 반송인데 이식을 한 얼마 안 된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의 탈출 흔적들이 보이고 또 뿌리가 좀 손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또 고온도 지속되고 그래서 수피를 감싸주고요. 이건 이제 황토 약손이라는 걸 처리했다고 그러고요. 계속 멀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분 공급도 해주고 해충 방제 계속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숨틀 토양 개량을 해주는 그러한 과정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최근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내년도나 그 이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드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 과정을 통해서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를 했다 하는 내용을 사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 네, 이거는 한국나무종합병원에서 이제 하신 건데요. 자, 이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나무죠. 이 나무에 대해서 진단 장비를 가지고서 공동을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피쿠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측정을 했더니 가지별로 줄기별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밑에는 많이 공동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줄어들면서 특정 가지에서는 굉장히 건전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쿠스를 이용해 가지고 진단한 사례,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그러한 나무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 시드름병 끈끈이 놀트랩 방제를 응용한 해충 방제, 푸른 공간에서 이제 준비해 주신 건데요. 끈끈이 놀트랩을 가지고서 방제를 했던 그러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미나방 이렇게 나무에다 묶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좌우에다가 펼쳐서 천막처럼 만들어 놓는 그러한 형태, 미국 선녀벌레, 대벌레, 주옥날개 꽃매미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설치했을 때 이렇게 많이 붙어서 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 하는 것들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포스터입니다. 자, 수목 숨틀 설치 사례입니다. 난지물 재생센터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요. 토양 아래 이제 보도블록이 확인이 된 그러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숨틀 설치 결과 나무가 굉장히 이제 좋아졌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숨틀 설치 방법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써주셨는데요. 직경 100cm이고요. 그 다음에 30cm 길이, 우리가 보통 이제 세그는 30cm 정도에 머문다 그러니까는요. 네, 그 다음에 부직포를 감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직포를 고정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 주셨고요. 뚜껑과 솜틀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나사로 조여줬고요. 수목의 수감폭에 맞춰서 숨틀이 설치될 곳에 30cm 깊이로 땅을 파고 땅 속에 준비된 숨틀을 넣고 숨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묻어주는 그러한 일반적인 과정이긴 하지만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한 사례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에 설치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뿌리가 나올 수 있는 곳에다 설치를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숨틀을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무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잘 찾아서 하신 그러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진해구 벚나무 유지관리 및 치료 사례 그랬습니다. 네, 이제 벚나무와 관련된 건데요. 벚나무는 관리할 때 청곡성 해충, 주로 이제 최근에 사양하늘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복숭아 유리나방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곡성 해충과 또 무시 못할 게 이 진해니까는 벚나무 빗자루병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청곡성 해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사양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약재를 살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간에다가 이렇게 야간에 전부 다 살포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겨자 오일을 그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산림과학원에서 개발된 방법 중에 이렇게 겨자 오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겨자 오일을 이렇게 주입하는 그러한 방법, 그 다음에 훈증 안 되는 경우에는 훈증을 하기 위해서 비닐을 감고서 랩을 감고서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쓴 그러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병, 얘네들은 이 병에 걸리는 가지들을 잘라주는 게 주 내용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전부 다 잘라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에서 벚나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러한 청곡성 해충, 그다음에 벚나무 빗자루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했다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부안 중계리 꽝꽝나무 군락지 구역 확대 타당성 조사인데요. 여기에는 김세현 원장님, 저를 비롯해서 한 10분 정도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꽝꽝나무 군락지인데요. 여기가 부안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에 부안댐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출입이 없게 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구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 꽝꽝나무의 개체수를 좀 늘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건데요. 이제 연도별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요,
주변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제 예초가 이루어지고 가운데 있는 게 이런 나무들이 이제 꽝꽝나무입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지는 이러한 형태인데 여긴 줄기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관목성이다 보니까는 일자로 자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가지로 줄기로 자라는 그러한 형태가 있었고, 여기서 보이실지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는 것이 드론으로 찍은 사진에서 보았을 때 엽색이 되게 진한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햇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단목 또는 제일 높게 자라고 있는 나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꽝꽝나무하고 관련되어서 생육이 좋게 하려면은 햇빛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뭐 여기에 몇 주가 자라고 있는지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토양 조사도 많이 했거든요. 토양 수분, 이시, 온도를 조사했는데 여기가 경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다 보니까는 위에 상층부는 물이 조금 수분이 부족한 반면에 밑에는 조금 많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양 분석 결과 여기에 있는 성분이 조금씩 부족한 것들이 있었지만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많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자연 상태에 있다 보니까는 주변으로 동물이나 이제 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씨앗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자라고 있는 그러한 개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 바깥 일부에 이제 나무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가 사실은 한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20년 동안 사람이 전혀 출입을 거의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여기 침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돼가지고요. 네, 20년 동안 이제 이 나무가 자생을 했을 때 한 20년 정도 되는 나무가 있을까 하면은 그렇게 많이 발견은 안 되더라고요. 작은 나무들은 조금 많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이런 외곽에서 조금 많이 오래 안 된 나무 개체수들은 있는데 한 20년 이상 됐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개체는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꽝꽝나무가 초기에는 음지 생활을 하다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양수의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외곽이 전부 다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햇빛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조금 더 확대시켜 주려고 그러면은 보호구역을 확대시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잎 노랑 뾰족 가지나방이라는 것이 잎을 많이 갉아먹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였는데 결론은 뭐냐면은요, 여기 주변으로도 지금 꽤 많은 공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 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나무들을 또 베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나무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사례나 내용들을 준비해 주신 거고요. 뒤에 몇 편은 이제 학교나 아니면 산림과학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증기에 의한 소나무 피해. 네, 산림과학원의 김선희 님이 준비해 주신 건데요. 여기 이 수증기가 이게 아마 이제 어떤 큰 공장이겠죠? 지역은 안 나와 있지만은요,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나무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가 되면은 사실은 나무가 쇠약해지기 때문에 천공성 해충이라든지 병이 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좀이 발생했다고 그러더라도 좀이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2차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서 높은 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그러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계신 권건영 김선희 님이 준비해 주신 건데요. 메타세콰이어가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름철만 되면은 노래지죠. 그게 엽소 피해도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 응애, 잎응애 피해입니다. 그래서 잎 응애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무 주사를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애이기 때문에 아바맥틴 성분이 있는 아바맥틴, 아세타미프리드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흉고직경당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험 약제 각각에 넣었을 때 이 방제가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9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응애를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나무 주사를 주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무 주사를 주고 난 다음에 10월까지도 이렇게 잎이 탈색이 되는 부분이 없는 그러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비용 간이 포집기를 활용한 수목병원균 모니터링 기법. 네. 자, 이거는 지금 아마 경상대에서 신금철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포자를 모아가지고 조사한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쓰게 되면은, 저비용으로 주변에서 필요한,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자들을 포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집을 해가지고 PCR 정량 검출법으로 병원을 모니터링한 그러한 사례 발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벚나무 사양하늘 수혜한 왕벚나무 피해 진단 기법. 그래서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에 계신 이병종 정종국 님이 해주셨는데요. 이 하늘소 벚나무 사양하늘소에 의해서 왕벚나무가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에 대해서 피쿠스도 같이 해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을수록 역시 부나 아니면은 내부 공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이제 피쿠스나 이러한 것들 가지고서 정량화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벚나무 사양하늘소에 의한 피해가 누적되면 수목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음파 단층 촬영 기법으로 이러한 내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벚나무 같은 경우에 피해가 있는 나무들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가 가로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이제 산림과학원에 계신 장한나 정수경 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느티나무, 은행나무, 양거즙나무를 강전정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물론 이제 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 수감폭은 많이 자르면은 갑자기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광합성 옆 면적을 보면은요, 약간, 은행나무하고 양거즙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성층 전기저항 변화는요, 이제 우리가 준수메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많이 자른 나무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어떤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수치화해 줄 수 있는, 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한 가지치기를 한 경우하고 강한 가지치기를 한 경우하고 잎의 형태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문적으로 학문의 영역으로 접근을 시켜준 그러한 좋은 사례입니다. 낙엽성 최종원의 잎떨림병에 의한 대량고사 원인 분석과 방제 전략. 네, 서울대학교 심소빈님 등이 이제 준비를 해주신 건데요. 일본 이깔나무가 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을 했던 이 균주를 확인을 했겠죠. 네. 그래가지고 봤더니 페스탈로치옵시스네요. 네. 페스탈로치옵시스 이러한 균에 의해 가지고 나무가 고사하는 이제 최종원이고 그런 곳이니까 되게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이 병 때문에 꽤 많은 나무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에 대한 약제 저항 감수성 실험을 해가지고 방제 효과까지 전부 다 설명해 준 그러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제 전략으로 침투 이행성과 잔류성 살충제를 병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감염 전파 격리 주의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대항성 품종을 선발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로수 주요 수종에서의 병해 및 병원균 소개, 이건 충남대학교 이동현 님이 준비해 주신 건데요. 가로수의 주요 수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사리움 가지마름병, 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여기 갈색 잎마름병,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보면은 페스탈로치오시스 그쪽 계열이겠죠. 그 다음에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흰별무늬병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사례.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느릅나무 시드름병. 사실은 얼마 전까지 느릅나무 시드름병은 세계 3대병, 4대병 그랬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보고가 안 되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릅나무 시드름병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보면은 매개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후지 검은 나무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후지 검은 나무좀이 매개충으로서 느릅나무 시드름병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 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참 느릅나무에서만 이 병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요. 물론 이제 조금 더 확산되거나 그런 거는 그 뒤에 일이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요, 후지 검은 나무좀, 그 다음에 참 느릅나무에서 이러한 피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수목의 바이러스 발생 현황과 진단 방법. 네,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우리가 개인이 뭘 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실험실이나 아니면 이제 학문적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진단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유사 증상을 탐색을 하고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모양으로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북대학교 정태석, 김미경님 같은 분들이 준비를 해주신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벚나무에 나타나는 바이러스로서 우리가 번개무늬병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증상들로 나타나고 또 간혹 가다가 아닌 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철나무에서는 바이러스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네, 물풀의 나무, 네, 에서도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바이러스 발생 현황과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바이러스 진단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생활권에서 감염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약 25종 중에서 감나무, 개나리를 포함한 생활권 수목 약 15개 정도의 감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나무에서 아직 바이러스가 확인된 건 아니고 한 15개 수종 정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늘어나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심포지움과 관련된 행사에서 이루어졌던 포스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뭔가 조금 간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이제 자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또 다른 이제 행사가 있으면은 또 찾아보고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무병원TV 심포지움에서 있었던 포스터 발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